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힘든 시장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5개 열어보면서 솔루션 같이 좀 찾아보시죠. 첫 번째는 파랗게 질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부장님, 사실은 오전에 떨어지면서 오후 좀 보고 전략 오후에 한번 설정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후에 한 번 더 몸을 낮추고 있는 양대 지수입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또 한 번 떨어지는 지금 이 시장, 부장님 어떻게 투자자분들은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은 사실 느낌상 거의 속수무책인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저희도 지난 그 3번 정도의 코스피 강력한 지지였던 2550 정도 수준에서 1차 방어선이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아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좀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사실 불확실성이 여전하죠. 금요일 날 이야기됐던 CPI 발표가 쇼크를 줬고요. 금요일 날 발표된 CPI 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불거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결국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페드가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은 7월에 이제 또 빅스텝에 대한 이슈가 있고 9월 관련된 이슈도 또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일 날 마무리되는 이제 FOMC 관련된 부분에서 점도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코스피 기준 지금 영업이익단이 지금 255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수의 밸류에이션 부분만 놓고 본다면 지금 좀 빠지기는 힘들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런 증권사들의 하우스의 어떤 커멘트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수급 이슈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환율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사주는 주체가 개인 말고는 기관 외국인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 이슈가 여전히 있고 오늘 같이 또 빠지게 된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 오늘은 매수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개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이제 손절매라든지 담보 부족 관련된 이슈가 또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네. 바닥이 한 번에 이제 확정되면서 V자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바닥을 좀 더 이제 이 어느 정도에서 바닥권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이제 다중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란 것은 지금 바닥이다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지금도 없어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야 여기가 바닥이었다 생각할 정도의 어떤 하락세가 될 텐데 일단 14, 15일 날 페드 관련된 FOMC 관련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점도표에 관련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9월 달에 만약에 50bp 이상으로 점도표가 올라가면 연말에 3% 이상으로 이제 연말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했던 3%대 기준금리가 연착륙과 경착륙을 어느 정도 가름지을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점에서 3% 이상으로 연말까지 금리가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된다면 다소 좀 시장은 조금 더 하락적으로 충격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급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지금 시총 상위주 일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낙폭이 큰 쪽이 현대차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급적으로도 이 업종에 대해서 지금 외면이 좀 나타나고 있던데 어떻게 지금 보유자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오전장 코스피가 2,510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밀린 걸로 확인이 됩니다만 맞아요. 섹터별로 좀 대응을 그래도 해보자면은 아침에 일부 에너지, S-오일 같은 에너지가 반짝이었고 그다음에 세아자원 같은 강관 업체 그리고 PNT 이런 그 2차 전지 장비 업종 그리고 LNF나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방산과 우주산업 그리고 상강 M&T 같은 풍력 그리고 서진 시스템과 같은 통신 장비 그리고 이루다 같은 일부 미용기기 이런 섹터들의 몇 가지 종목들이 조금 반짝이는 종목들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빠진 것은 또 현대차라든지 반도체, 철강 이런 관련된 네. 물류, 화물연대 이슈가 결국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접점을 못 잡고 있는 화물연대 이슈가 수출입 통계 부분에서도 지금 수출 부분에서 자동차 섹터가 어느 정도 빠지고 있고요. 아마 자동차 자체 품목만 보면은 전년비 6월 초 10일까지의 수출 관련된 데이터로 봐서는 30% 넘게 수출 지표가 좀 빠진 걸로 보이고 자동차 부품도 20% 중반 정도의 빠진 부분이 보이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출 지표는 다소 조금 저희가 뜯어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이제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업 일수가 좀 줄어들었죠. 중간에 쉬는 날이 그리고 선거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한 2, 3일 정도 더 쉬었기 때문에 수출 일수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소
좀 지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영향도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그 수출 지표 관련된 지표가 다 쌍그리 어떤 뭐 화물 연대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변수는 분명히 휴일 일수가 더 많았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산업이나 공급망 교란 지속은 뭐 이 업종 자체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섹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뭐 실적 단어는 놓고 본다면 미국 쪽에서 어떤 전기차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견조하고 공급망 교란이 있긴 하지만 가격의 전가가 충분히 되면서 전기차 섹터에서 어느 정도 치고 나가고 있고 또 유럽 쪽에서 2035년 이후에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는 법안들이 이제 진행된다는 것은 전기차 섹터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현대기아 합산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굉장히 2위 자리를 할 정도로 전기차를 그래도 잘 팔고 있는 부분. 그래서 비싼 프리미엄급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태동하는 시장에서 나름대로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림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율 부분도 지금 뭐 거의 128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와서 환율 효과도 수출에는 효자가 되기 때문에 수출 대수가 좀 줄어들어도 전반적인 가격이나 이런 매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구간이라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시장의 수출 지표나 화물 연대 파업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시되 다만 미국에 진출하는 공장 진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이 좀 나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당장 뭐 이 자리에서 바닥이니까 뭐 전체 풀미수하시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좀 중장기 그림에서는 저점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온다. 그리고 미국에 진출된 전기차 관련된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그림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현대기아차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가격대까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분할로 볼 자리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당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네, 빠지는 오고 있다. 구간에서는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손을 굳이 넣어서 칼날에 우리가 손을 다칠 필요는 없겠죠. 조금 더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다중바닥을 형성해 주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쪽에 대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에 대안이 될 만한 이슈들을 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쪽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요. 원자재 쪽 볼 거고요. 오늘 곡물 쪽 살아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에 단기적으로요. 네. 부장님, 시장에 대한 역할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에너지하고 곡물, 뭐 사료 이쪽은 뭐 여전히 강세이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시장을 보면 윗꼬리를 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유가가 빨리 떨어지긴 좀 쉽지 않다는 의견은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장에서는 뭐 135달러, 140달러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지금 오늘 좀 빠지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6월 말 이야기됐던 시기가 이제 7월 중순 정도로 이제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쪽에 왕세자를 보러 가고 이게 이제 일정이 결정된 것은 사실은 그 헤드끼리 만날 때는 이제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된 상태? 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회의부터 시작해서 어떤 결론 내릴지 이제 처음 이야기합시다. 이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악수 단계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어느 정도 외교적인 조율이 돼야만이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됐고 왕세자가 됐건 나오는 거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지금 글로벌에서 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우디 쪽에서는 좀 느긋할 거예요. 근데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뭐 속된 말로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아마 증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바이든 대통령의 이 만남이 유가를 바로 끌어내릴 거라고 속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 사우디 입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정말 사우디가 만족할 만한 뭔가 당근책을 주면서 정말 증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와의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만남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가가 일단 이번에 CPI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요. 지난주에 재고 수준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만 휘발유가 오히려 빠지면서 유가가 강세 전환을 바로 해버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우디 쪽의 증산 이슈가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 가시화되면 의지를 가지고 사우디가 증산을 하겠다가 나서면 사실은 유가는 하향 안정화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가 바로 빠지기 힘들어요. 미국은 드라이브 시즌이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은 재봉쇄를 지금 완화하면서 봉쇄를 조금 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요가 지금은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 배출률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략 배출률을 나중에 결국은 입찰을 해서 다시 사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수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어쨌든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 좀 브레이킹이 걸리고 어느 정도 빠지게만 해줘도 이제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아직까지는 유가가 강하고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20달러 중후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정유주들의 마진 스프레드 BEP가 한 4-5달러 정도의 스프레드가 나면 BEP가 되는데 20달러 초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스프레드 때문에 2분기까지는 에너지주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실적은. 근데 이게 어쩌면 유가가 좀 꺾이기 시작한다면 하반기에는 지금 이번 2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은 있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사우디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좀 더 피크아웃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량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려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 제한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기본적인 베이직 메탈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베이직 메탈은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차별화. 그러니까 에너지 쪽하고 그다음에 곡물이나 이쪽은 상당히 좀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고요. 베이직 메탈 쪽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주셨고요. 저희 세 번째, 네 번째 대안이 될 수 있는 쪽은 짧게 코멘트 중심으로만 들어볼게요. 하락장에도 살아있긴 하지만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가 그래도 선전하면서 금요일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의미를 둬도 될지 신규도 괜찮을지 좀 짧게 보신다면 어떻게 조언 주실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서울시 내에서 이제 레벨 4 단계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시연을 했죠. 그래서 뭐 택시 관련된 부분은 이제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일부 종목이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강하게 갔지만은 일단 자율주행의 단계가 뭐 현대차 에이다스 기술을 이용했다. 뭐 에이다스 좋습니다. 근데 시장에 깔리는 부분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간다는 방향은 명확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자율주행 택시가 갔을 때 과연 내가 손들고 자율주행 택시를 지금 당장 내가 탈까? 얼리 어댑터가 되기에는 아직은 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가다가 혹시라도 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추돌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으니까. 예, 신뢰를 할 만한 정도의 데이터가 좀 쌓일 때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기는 개인들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변동성 장세에 지금은 정리라면 자율주행주를 섣불리 접근하는 건 아직 좀 이르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방향성은 길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테헤란으로 시작해서 서울시가 32개 도로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거리로 봐서는 76km 정도 메타의 정도의 거리를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중소형 자율주행 테마는 강세를 나타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라든지 캠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좀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가 윗꼬리 달고 음봉이 쫙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죠. 다만 베이지컬리 지금 자율주행에 가려면 어떻게 되죠? 카메라 모듈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그 외에 중소형 중에서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카메라 모듈 쪽은 분명히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아마 기존에 전장 쪽에서 6개 정도 들어가던 카메라 모듈이 자율주행에서 4레벨, 5레벨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 12개까지 더블로 또 늘고요. 굉장히 비싼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 쪽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버전 4로 들어가면서 기존 대비 10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장에 뭐라 그럴까 존재감을 이번에 나타냈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크로징 관련된 뭐 공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근접했다고 보면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섹터들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단순한 테마주보다는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밸류 체인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사실은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 누리호 모멘텀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15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산 관련주를 매매함에 있어서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변동성장이지만 지금 진입할까요? 아니면 이벤트 소멸 이후에 들어가는 걸 추천하실까요? 그 중심으로 조언 주신다면요. 네, 일반적으로 일정 매매라고 하면은 뭐 뉴스가 나오기 하루나 아니면 뉴스 당일날 매도하는 게 사실은 맞죠. 오늘 13일입니다. 15일날 뭐 글쎄요, 이제 산다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늦었다.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일정 매매를 두고 이제 들어온 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지금 우주항공 쪽은 방산하고 겹쳐져 있어요. 대부분 사업을 같이 하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쪽에서 영국을 포함한 GDP 대비 방산 증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의 방산 관련된 어떤 물자를 사고는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한국 쪽에 K방산 쪽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지난주는 폴란드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비행기부터 전차 이런 부분 나왔기 때문에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러한 계약 수주 관련된 이야기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조에 대한 기본적인 밸류가 좀 더 매력적으로 간다는 부분이죠. 근데 어떤 종목이든 뭐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급등하면 항상 눌림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리호 관련된 스케줄 체크를 하기 위해서 15일적으로 봤다면 지금 신규는 좀 부담스럽다 보이고요. 오히려 그때는 일부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점, 아니면 내일이라도 하루 전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두시되, 다만 방산 섹터는 LIG 넥스원이나 이런 다른 쪽으로의 조금 확산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공모에서는 방산 쪽이 단기로 끝난 게 아니라 유럽 쪽의 GDP 대비 증액이 관련 우리 쪽으로 수출권으로 어떻게 들어오냐 부분을 확인하시고 실적주로서 방산을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이슈로 환율 이야기 해볼 겁니다. 어디까지 위로 열어놔야 될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희 FOMC 전후로 어떤 전략을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장님? 네, 환율은 지난 고점이 105 정도 언저리일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04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맞아요, 네. 지금 아마 1200달러 원 환율이 1280원대 중반 정도 이 정도 나와 있고 90원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286원 언저리로 제가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 관련된 트라이 쪽으로 조금 갈 가능성은 역시나 있고, 달러 N 환율이 지금 135N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2002년 도의 135엔 고점을 이미 상향 돌파를 잠깐 했고요. 이게 1998년 10월인가 그때 이후로 최고치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도 힘들게 갈 가능성이 네. 있죠.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은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5달러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달러 인덱스가 더 위로 치고 가느냐, 그러면은 국내 수급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쌍봉을 찍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게 된다면 다시 외국인 수급은 적어도 좀 덜 팔거나 아니면은 방향성이 명확하게 아래쪽으로 간다고 하면 좀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정확하게 내려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ECB 유럽 쪽의 금리 인상이 이제 좀 더 가시권에 들어와야 돼요.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아마 유럽 쪽의 ECB가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일단은 이게 빅스텝으로 가느냐, 그리고 뭐 7월부터 9월까지 어느 정도 올리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의 정상화를 밟으면 미국 달러 인덱스는 다소 조금 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의 핵심 키는 환율이고요. 이 달러 인덱스를 잘 보시고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어서게 되면 시장은 좀 더 어려운 국면에 수급적으로는 취할 수 있다. 이것까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좀 전략을 짜보자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슈 파헤쳐 봤고요. 여기에서 오늘 원픽 들어볼 겁니다. 원픽, 오늘은 가격 전략 위주로 좀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그래도 원픽으로 오늘 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이 빠지는 장에서도 반짝였던 종목들 제가 좀 말씀드렸죠. 있었어요. 에너지, 그다음에 그 강관 업체, 이게 이제 LNG선 관련된 네. 이슈이죠. 뭐 수출 터미널 이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LNG 수출 터미널. 그다음에 PNT 같은 2차 전지 장비 업종. 그다음에 LNF와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2차 전지 소재 업종.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와 같은 방산 업종. 그다음에 상감 MNT 같은 일부 풍력, 그리고 서진 시스템과 같은 일부 통신 장비라든지 이루다와 같은 일부 미용기기. 그러니까 섹터들이 좀 보여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전방위적으로 그 섹터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받쳐주는 몇 개 종목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래도 LNF 같은 종목이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 LNF 관련된 매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기존에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한 6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이 양극재 출하량 중에 이 새롭게 테슬라에 들어가는 건식, 그러니까 기존의 습식이 아니라 건식 전극 방정이거든요. 그래서 건식 전극 양산이 안정화되면 이게 기존의 습식보다 20% 정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안정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LFP 관련된 이런 공세도 상당히 버틸 수 있는 네.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파 관련된 이슈가 매출로 증대될 수 있다는 점, 프리미엄 충분히 줄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제가 제시 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버티는 쪽 원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R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오늘 힘든 자리에서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